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상 처음으로 3,300선까지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건데요.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증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매출은 역대 최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분기별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심지어 지금 6만 원대까지도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7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매번 기사체긴 하지만 실적 호조에 힘입어 뭐 주가가 올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실적과 주가는 좀 연동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도 뭐 언제 타이밍의 문제,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익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득을 봤어요. 상반기도 올랐으니까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상반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고 고가주라고 하는 이제 국내 최대 비중인 삼성전자, 뭐 반도체주들이 좀 비틀비틀거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수는 고점 대비 10% 빠졌어요. 그잖아요. 지수는 3,300 찍었다가 지금 3,000선 3,000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있으니까 10%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안 그래요. 지금 연중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쨌든 긴축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 예고되니 가장 먼저 돈을 뺄 수 있는 곳은 이제 신흥국인 캐시카우가 가능한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예. 가장 쉽게 현금화하기 쉽고 내던져도 받아줄 매물이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미리 발 빼느라고 네. 무슨 뭐 모건 스탠리나 이제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조금 부정적 전망을 내놨던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펀더멘털리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아.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램 가격을 현물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비중이 워낙 전략적 고객들한테 가는 분이 워낙 많아요. 근데 전략적 고객들은 계약을 이렇게 수시로 하지 않아요. 석 달 이런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도 올라갈 만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이제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이 주가 이제 자산 비율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경쟁사, 세계적인 경쟁사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좀 뭐 이 소장님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하고 그다음에 실제 주가 괴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예. 또 금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매출 3분기 실적이 74조 원. 네.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9% 상승했고 그렇죠. 영업이익은 뭐 더 놀랍습니다. 예, 16조 전년 원에 동기 가까운. 28% 정도 개선이 돼가지고 예. 뭐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주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지금 7만 원 정도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잠깐 6만 원대까지 예,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그 구조에서 봤을 때 지금 강달러 시장이 이제 대세로 가고 있죠. 네. 강달러라는 거는 지금 이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흥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 자금들을 뺄 수 있는 하나의 유인 요건이 되거든요. 강달러 기조가 되면 우선적으로 신흥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빼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떤 그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그 반도체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10월 13일인가요? 그 대만의 그 반도체 전망 기관인 트렌드포스가 이제 전망치 발표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끝나간다. 특히 이제 올해 연말에 되게 되면은 그 반도체 그 공급 과잉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도체 가격, 현물 가격도 연말에는 한 5% 정도 빠질 수 있고 내년에 되면 최대 2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내고 있거든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동안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이런 반도체 그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공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전망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테크니컬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와 공매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금년 초부터 지금 그 최근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들 총 매도 규모가 한 24조 원 정도 돼요. 매도 규모가.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우선 보통주가 한 19조, 그다음에 우선주가 한 5주 정도 되는 걸로 집계되거든요. 그런 문제 있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건 공매도입니다. 지금 공매도 대체 잔고가 어떻게 보면 그 공매도의 어떤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한 우리나라 증시에서 10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76조 원 정도 돼요. 역대급 실적이에요.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6조 2천억 정도가 좀 대체 잔고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닥 종목,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 코스닥 위주로 이제 대차 잔고가 몰리면서 공매도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 대차 잔고가 몰리면서 삼성전자 타깃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대차 잔고 4% 정도 증가할 때 전기전자 업종이 한 8% 정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런 영향들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실적에도 불구하고 나쁜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송재경 센터장님은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10만 전자, 9만 전자 했던 게 왜 지금 주가가 뭐 이 모양이냐. 지금 삼성전자 매분기 지금 실적이 엄청 좋은데 왜 주가를 못 따라가냐는 뭐 투자자들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주가란 거는 이제 후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주가보다 모든 더 앞설 수 있는 지표는 없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그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주가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실적은 이미 이제 지난 직전 분기의 결과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결국은 주가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여러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려하면서 반영한 것들이 가장 큰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지금 보면은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에 특히 1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 사실은 그 주가를 다 끌어올린 게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기다 대고 계속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8월과 10월을 겪으면서 가장 큰 차이가 8월 달 한번 겪고 10월 달 겪을 때 개인들이 8월엔 받아냈는데 이제 10월에는 못 받아낸 거죠. 못하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여력이 이제 한도에 온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수급 쪽에서는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아무리 그런 안 좋은 전망을 반영하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주시면 이제 투자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뭐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업황을 두고는 얘기가 좀 많아요. 사실 올해 초나 작년 말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2022년에는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제 시대가 2018년 왔던 시점이 다시 한번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되게 컸었는데 막상 지금 오면은 슈퍼사이클이 온 건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달리게 되고 사실 최근에 뭐 디램 가격도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IB 쪽에서는 이제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좀 판단 아니면 뭐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아니 지금 뭐 반도체용 그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뭐 재고를 만들 수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반도체 이런 곳은 뭐 지금 날개를 달았는데 호황을, 네. 그렇습니다. 호황을 보이고 있고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실적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의 실적이라는 건 이제 지난 분기였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겠고 네. 그럼 앞에 업황 전망이 어떠느냐? 사실은 이제 그 증권사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시장을 좀 리드하거나 이런 증권사들이 있어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와 같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네네. 파장도 좀 크고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보다 뭐 그런 증권사가 앞서서 이제 이 업황이 꺾일 수 있다. 코로나로 수요가 폭발했던 PC용 메모리 경우에는 네. 올 4분기부터 가격이 꺾여서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선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라면 저는 메모리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보다 SK가 더 큰 타격을 줘야 돼요. 하이닉스 쪽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정말 메모리가 다예요. 메모리가 다 기준 자체가, 했다예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좀 돼 있잖아요. 네, 전환을 하고 반도체도 있는 있고 단계고.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TV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에 외국인이 던졌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메모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뭐냐를 보니까 유독 이제 삼성전자로 쏠렸고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주가가 4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뭐 주가 지수 코스피 전망치 1.5배 정도 수익률을 가져줬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슈퍼 너무 호황 사이클이 매력적인. 온다라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매수 뭐 20조 원이 넘는 매물을 계속해서 외국인이 쏟아내다 보니까 지금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한 개인들조차도 지금 야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그럼 이 먹거리가 과연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러면 지금 수급이 좋지 않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과연 삼성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사이에 대만 반도체는 미국에다도 공장을 세우고 일본에다도 공장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십 군데에다가 투자 네. 이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삼성은 그 사이에 보여준 게 많지가 사실은 않아요. 지금 총수는 또 어쨌든 맞습니다. 막대한 네. 현금을 갖고 있어요. 막대한 현금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IT 글로벌 기업인데 이걸 잘 못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활용을 좀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이 대만 반도체도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삼성이라는 막강한 기업이 파운드리 부분 1등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일본과도 제휴를 하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보여줄 건 앞으로도 반도체 메모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나 위탁 생산 부분 지금까지는 삼성이 잘했던 건 고부가가치의 메모리였다면 이거는 굉장히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면 네. 지금 경쟁은 어떤 거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마진이 조금 덜 남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냐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2000년도에 구조조정 때문에 내팔았던 파운드리 부분 다시 웃돈 얹어서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미래의 캐시카우를 잡아야 되는데 네. 아직 삼성이 그걸 보여주지 못한 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조금 잃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불안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업황이 뭐 안 좋아질 거다 각종 얘기해도 SK하이닉스는 또 실적도 괜찮았고 거기에 대해서 4분기나 내년에도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어서 뭐 투자자들이나 혹은 업계에 뭐 이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설왕설래가 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반도체 업황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전망이 안 좋다를 얘기하셨는데 그 트렌드포스가 대만계 그 전망 기관이죠. 그 직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되고 2000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네. 한 21년 정도 됐고 대만 타이페이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심천 등지로 이제 그 지점도 내고 있는데 네네. 이 회사가 아무래도 그 대만의 그 TSMC 같은 그 파운더리 업체의 이익을 좀 대변하는 전망을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전망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런 네. 쪽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로 그 공급 과잉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연말 특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연말에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 수요도 있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교체, 네. 노트북 교체 수요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네. 이런 소비 그 세일 시즌이 오는 특수가 거죠. 있거든요. 예. 매출 특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줄어들 거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그렇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느냐? 오히려 사실 위기감이 발동을 하면 더 우리나라 업체들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그 EUV라고 하나요? 극자외선 공정 네. 기술 적용해가지고 DDR5 차세대 그 메모리 칩이죠. 그 양산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수요도 그렇게 줄지 않고 그 다음에 신기술이 나오면서 충분히 그 메모리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 가능하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그 8월 달까지는 그 현물 가격 반도체 현물 가격이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연말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이미 고정 거래 계약이 다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 이렇게 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포트폴리오 지금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 네, 가능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기 때문에 네. 팹리스 쪽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네. 있어요. 그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인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너무 어둡게 보는 거는 좀 저는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렵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제 반도체 업황은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업황을 보는 긍정적인 또 시각도 보여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앞으로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든 이제 뭐 버티든 아니면 이제 포기를 하든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 최근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매도 폭탄이라고 할 정도의 매도세를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일단 통화 긴축이나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 인상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달러 기조 이런 것과 연관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빠지는 것은 당분간 막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또 투자자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지금 연초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9% 정도, 9% 이상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재패니스 옌도 이제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한국의 원화는 달러 대비 한 1,200원 선을 이제 고점을 찍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화 강세 이제 기조로 조금은 예. 돌고 있다는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가장 큰 펀더멘탈을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금리 차가 중요하거든요.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양 나라의 양 국가의 금리 차가 중요한데 여기서 미국과 우리의 금리 그렇죠, 차겠네요. 맞습니다. 기준금리 차이. 이게 뭐 기준금리든 10년물 금리든 10년물이든. 그러니까 시장 금리 차이가 있는데 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금리가 못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기왕이면 미국 달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같은 걸 갖고 더 있으면 매력적인 거죠. 예, 훨씬 더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좀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리 차가 오히려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한국의 원화 약세는 좀 과도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에너지 위기가 최근에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오르고 석탄 가격 오르고 이제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유가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이 삼중고가 쭉 연결이 되면서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 같은 데들이 좀 악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악영향을 받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아직 해결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한국의 경상주지 흑자 추이나 그다음에 금리 차에 지금 한국은행이 잘 대응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셀 코리아를 계속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연초에 지금까지의 그런 매도 트렌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한 6월까지가 제일 강했고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매도 폭이 점점 줄고 있어서 최근에 상당히 좀
거의 생각보다는 네. 절대 금액을 상반기 보면 비해서는 커 네. 보이지만 지난 1, 4분기, 2, 4분기의 그런 급격한 매도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지금 최근에 한두 주 사이에는 사들어오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이제 연중 한 번 더 할 수 있다, 연내 한 번 더 할 수 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미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이제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 모드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리가 우리를 막 추격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우리에게 그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여유가 남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아직 긴축을 시작하지도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시그널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 매입 축소라는 이제 테이퍼링의 경우에는 아마 당장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파월 의장의 이제 견해로는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변곡점이에요. 그냥 시그널만 줬어요. 네네. 그때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옛날도 경험했지만 긴축 발작이라는 용어는 이때 시작이 센트럼에 되거든요.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0% 제로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렇죠. 이게 관건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8월에 한 번 인상했지만 네. 뭐 11월 인상하고 이제 남아 있는 만약에, 그리고 이제 네.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 더 인상하고 그럼 과연 우리가 1.25%에서 수준에서 그칠 거냐 여기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과거처럼 호황기일 때 뭐 6%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2% 정도 내외까지 오른다고 하면 지금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거 앞서서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산 매물만 보면 30조 원이 넘어요. 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이제 육박합니다. 연말까지 합치게 되면 그걸 초월할 수도 있어요. 네. 다행히 이제 동학개미들이 그동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네. 증시 충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어요. 충격은 적은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다가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한국의 이 돈을 투자 넣고 메리트가 있을, 굉장히 네, 적어져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 타이밍에 따라서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 이제 과거에 나타났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미 알려진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 가능하게끔 시그널을 주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10년물 금리라든가 실제 금리가 이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셀코리아는 네.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뭐 펀더멘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더 이제 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입이다. 미국이 과연 어떤 긴축 시그널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긴축을 할지 또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관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상은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사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이는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원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들은 남아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 헝다 사태라든지 이런 글로벌 변수들이 계속 지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한 시장일 때는 아무래도 뭐 신흥국 주식 같은 거는 빼게 되고 안정적인 안전자산 쪽으로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주식 시장은 또 여기서 흔들리는 것인가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시장 얘기를 해보면은 그 송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첫 번째는 그 베이시스 포인트 시장 베이시스 차이를 좀 보고 싶은데요. 베이시스라는 거는 이제 그 선물 그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 선물 지수하고 현물 지수 차이가 지금 한 0.5 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물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시장을 콘텐거 시장이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그게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넓어져야 그게 우리가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관련돼서 그 지수 차익 거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선물 지금 그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지고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갔을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에 타격을 주는 거죠. 예. 현물 매도세가 이제 강화되고 선물 매수세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베이시스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는 상당히 좀 우려된다. 그런 면이 있고요. 네. 특별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한 1,200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그 헝다 사태나 전력난 이슈가 네. 관심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화 가치 때문에 그러거든요. 글로벌 그 달러 강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네, 경향들이 네.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 증시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발달돼 있는 국내 증시에다가 중국 시장에서 했던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 쇼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 매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현물도 이제 우리도 떨어지게 되는 악영향을 거죠. 받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사실 그 환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쪽은 참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이슈는 환율의 상승 속도하고 주가 상승 속도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상승 속도라는 거는 그 원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치가 절하되는 속도고요. 네. 주가 상승 속도는 이제 자본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원화를 달러를 갖고 와서 바꿔서 원화로 네. 보유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올라서 자본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 이제 환차 손이 더 발생 빨리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팔고 나가거든요. 그러겠죠. 외국인들 같은 네네. 경우는 그런 이슈가 지금 상당히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환율 그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니냐 오히려 주가 네네. 상승 속도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유익 있게 시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예. 최근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1,200원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목전까지 뒀다가 최근에 좀 하락한 안정세를 취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그러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혹은 1,2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차 얘기하셨고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전반적으로 깡달러 기조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긴축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되는 속도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또 평가절하가 같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한 이슈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요.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기대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좀 혹은 디커플링까지도 탈동조화 상황으로 봐야 될지도 관심일 정도로 좀 다르게 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나스닥, S&P 500 계속 뭐 사상 최고치 찍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아예 별개로 놔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아까 뭐 비슷한 이제 그 결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었고요. 네. 개인들의 그 소위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전날 좋으면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그렇죠. 국내를 투자를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했던 게 개인들인데 개인의 힘이 빠진 게 가장 큰 거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지속됐던 것이 가장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뭐 여러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 네. 국내는 상대적으로 지금 올 6월 이후에 상당히 조정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이미 좀 전 세계의 그러한 그 위험에 대한 신호들을 미리 받아들여서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좀 더 악화된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러한 전망이 정말 안 좋아지면 사실은 한국 시장도 안 좋겠지만 그 전에 미국 시장이 더 심하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소위 이제 경고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다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에서 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최근 들어서 다행스럽게도 아까 이제 약세 걱정은 있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의 걱정은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연초 위에 한 4%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위안화는 달러 대비 한 2%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중국은 현재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가길 바란다. 왜냐하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중국도 크기 때문에 네. 경상수지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세를 좀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인민은행이 최근에 고시한 거 보면은 절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러니까 우려는 분명 됩니다. 네네. 중국이 진짜로 정말로 그 경기가 망가져서 환율이 약세가 되면 한국도 이제 같이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아직은 거기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나친 기후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전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발한 이후에 상황들을 주식시장을 특히 보면 신기할 정도로 개인들이 참 많은 투자와 공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뭐 사자세를 계속 보여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됐고 금리는 이 초정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 소비가 줄고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한 1년 반 가까이 보여줬던 개인들의 어떤 투심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사실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대출 규모, 가계부채 대출 규모 총량도 문제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특히나 이제 주택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전세 대출을 통해서 이제 코인이나 예. 아니면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공모주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이제 가계부채를 이제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잠재적 위험이라고 꼽고 있는데 예. 물론 지난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정말로 빚내도 이자 걱정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신용대출도 2%로 가능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이 4%, 5%가 넘어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빚내서 개인들이 과거처럼 지난해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이 소득 수준 따져서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제한을 하겠다는 제한하겠다는 게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무역 의존도가 큰 중국도 문제지만 예. 미국이에요. 지금 IMF가 걱정하고 있는 건 성장세가 너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미국을 뭐 한꺼번에 성장률 1%포인트 가까이 이제 낮출 정도로 미국의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 중반인데 네. 미국은 5% 중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진국의 이제 물론 뭐 기저 효과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이제 워낙 코로나19라는 낮았기 특수성 때문에 기저 네. 효과가 있지만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긴축이라도 조금 시기가 늦춰져야 되는데 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긴축은 또 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는 당연히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금융시장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뭐 금융시장이 나타나서 우리 MSCI 지수 선진지수로 분류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라는 시장은 전체적인 기관 투자가들,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포트폴리오 재편에서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다. 비중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매도 타이밍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이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좀 비슷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나마 수출해야 돼요. 그렇죠. 반도체도 해야죠. 수출해야 되고요. 현대차도 수출해야 되는데요. 공급망도 문제가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 항은 이제 하역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페널티까지 부과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도로 네, 별도로 능력 밖의 구조적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저는 내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투자한다. 이번 달에 10주 사고 다음 달 10주 사고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마음, 떠나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도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이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이제 슬슬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월 1,200억 달러 정도의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단계적으로 이제 줄여 나간 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앞서 뭐 인철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어떤 방어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을 좀 당길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은 좀 되거든요. 예,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10월 그 22일 날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일시적인 걸로 봤는데 네.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문제가 좀 오래 갈 것 길어질 것 같다. 같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물가 억제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1,200억 불, 네. 그러니까 뭐 국채 800억 불, 그다음에 400억 불은 MBS 네, 채권 MBS 로. 그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죠. 매일 그 MBS 채권 같은 게 50억 불, 그다음에 국채는 100억 불. 100억 불. 그 이제 그러면 다 그 줄여 나가는 게 한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하면은 내년 6월까지, 12월에 개시가 되면 7월까지. 네. 그게 지금 그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2일 날 선언하는 것만 결정되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하는지 12월 달부터 할 건지 그걸 좀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네. 뭐 어찌됐든 상반기까지는 테이퍼링이 이제 완료가 된다고 보죠. 예. 근데 제 생각은 11월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최근에 자꾸 그 물가가 오르는 걸 언급하고 네네.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 얘기하고 실제로 지난 그 9월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제롬 파월이 좀 불확실적으로 얘기했던 거, 개시 시점을 불확실하게 얘기했던 거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었거든요. 네. 최근에 10월 14일에 보게 되면 주간 신규 실업 청구 실업 건수가 네.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 시장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면 결과적으로 물가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이후에 계속 5%대 이상 오르고 있고요. 5개월 연속.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나요? 네. 그것도 지금 한 그 9월 달 보게 되면 8.6% 정도 되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 영향을 이전되기 주죠. 때문에 예. 상당히 물가 수준 압력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11월 달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네.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6월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에서도 그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그 9월 FOMC 회의에서 18명 금통 그 위원 중에서 9명이 이제 금리 인상은 내년부터 네, 한다.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테이퍼링 이슈는 좀 다르다고 이제 선을 긋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6월까지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하면 상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고 봤을 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긴축 기조가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더 심화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 환율 요인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MSCI 지수 모건 스탠리. 추종하는 그 전체 글로벌 패시브 펀드 규모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1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경이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가 있는 중국, 한국 그 편입이 돼 있고 네. 글로벌 선진국 지수가 이제 2분에서 나누고 있는데 글로벌 지수 쪽으로 더 2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는 더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그 이머징 마켓의 편입 비중이 32%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13%.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를 때 우리나라 증시는 덜 오르는 경향들이 생겨서 사실은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거든요. 상부적으로 글로벌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그 상관관계가 0.4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0.3 정도로 떨어졌고 오히려 중국 증시하고 0.2 정도로 긴밀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MSCI 그 에서, 지수 네.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많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 디커플링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센터장님 어떠세요? 걱정거리가 좀 많아요. 사실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의 어떤 원인 제공을 차단하겠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을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해요. 안 좋은 시그널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제 내년에 벌어질 상황을 굳이 좀 과거에서 가져온다면 예. 2018년도
상황이 연상되는 좀 상황이다. 2018년도요. 네, 그때도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마음씨 좋은 삼촌 같이 계속 퍼주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지만 네. 2018년에는 상당히 매서운 직장 상사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보시면은 테이퍼링 수준이 아니라 자산을 축소해 왔고 네네.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갖고 그다음에 오히려 기준금리를 4회 정도 인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11월부터 시작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내년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3회 인상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확률이 불과 6, 7월 달만 해도 20%보다 낮았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게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지금 미국 금리도 1%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쵸.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0에서 1.25% 0.25% 사이인데 예. 0.25씩 세 번을 올리면은 그렇죠. 그 정도까지 0.75에서 1%가 되는 예, 거기까지 거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제 이지머니라고 하죠. 이제 쉬운 돈이 없어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긴축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소위 그 당시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도 하반기에 상당히 시장이 큰 조정을 좀 받았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사실은 본인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일정 부분의 현금을 계속 확보하시면서 네. 보수적으로 가져가셔라. 뭐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 벌써부터 걱정해갖고 패닉 셀링하거나 네네. 그럴 필요는 없고 종목별로는 충분히 다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만 뭐 지레 겁먹을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도 이제 11월부터는 큰 변화가 있죠.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모임 인원도 바뀌고요. 운영 시간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떤 생산 활동 혹은 소비 활동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성적표가 0.3%까지 전기 대비 떨어졌어요. 1분기만 하더라도 1.7, 2분기도 0.8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4% 성장 달성 가능해 올해 이런 맞아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예. 3분기에 정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강력했어요. 그 4차 대유행이 너무 또 강하게 몰아쳤죠.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2달 넘게 지속되고 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안 써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사게 되면 온라인 최저가를 검색해서 딱 필요한 것만 사요. 근데 내가 백화점 가고 마트 가면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충동 구매 같은 게 또 일어나죠. 당연합니다. 네.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면 사게 그리고 되고.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어보기도 하고요. 저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덤으로 더 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소비와 대면 소비와는 이 규모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게 만약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면 4분기에는 역성장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모든 정책적 영향을 다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상생 소비 지원금부터 뭐 캐시백, 소비 쿠폰, 네. 여기다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내수 소비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그리고 수출은 지금까지 다 좋았어요. 물론 지금 글로벌 공급망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여기다 이제 국제 유가 7년 내 최고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에 네, 정말로 놓여 있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당연히 코로나 이제 이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했던 것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쇼핑 시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목이 있잖아요. 연말까지 블랙 프라이드를 겨냥한 국내 업체들의 미래내기 수요도 있을 거고요. 네. 또 그리고 광군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갑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소비를 늘리겠지만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국제 유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유류세 정도인데 이번에 그래서 낮췄죠. 유류세 그 이번 정도만. 유류세 인하폭도 네. 과거 3번의 최고 인하폭은 15%예요. 지금 법계 고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상한이 30%거든요. 그것도 저는 석 달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미 6개월로 선행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물론 친환경으로 가는 이제 탄소 중립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글로벌 병목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처럼 산유국이라면 전략적 비축유라도 풀어서 자국 내에는 좀 안정을 시키겠지만 그것도 수출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이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다라 보면 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금리도 오르고 있죠. 긴축도 한다고 하죠. 네. 물가도 오른다고 하죠. 그렇죠. 이 글로벌 병목 현상이 지속이 되면 그게 제품 가격, 공산품 가격에 반영되거든요. 물건값 올라가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소비가 늘고 증시의 호재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양극화가 그러니까 심해진다. 지수만을 놓고 보지 말고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에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가되 현금도 일정 부분 가져놓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의 각종 변수 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려점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나친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섬세하게 준비를 해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 서지영 교수, 송재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